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정치권 뉴스는 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설날을 맞이했고 여당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여야 대권 잠룡들은 연휴에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하고 명절마다 생각해보게 되는 가족관계도 얘기해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설 연휴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경북 일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철원이 영하 15도, 파주와 북춘천이 영하 14도, 동두천은 영하 12도대고 서울은 현재 기온이 영하 7.3도, 체감온도 영하 11.4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0도에 그치겠습니다. 세종이 1도, 대전이, 강릉 4, 대구 광주 6, 7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8도 분포로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 나아지고 주말 휴일은 전국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아집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옷차림을 마저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부분 청정한데 내일은 서쪽으로 좋지 않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눈이 약간 지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일부, 충청과 남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1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에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2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모레는 강추위는 주춤한데요.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글피 일요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온 뒤 그치겠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3도입니다. 전격시사 설 연휴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새벽 공기가 무척이나 찹니다. 여기에 며칠간 연이어 내린 눈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만큼 새벽 시간 그늘지기 쉬운 이면도로와 램프 구간 등에선 도로 살얼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고성 2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선 버스 사고도 처리 중입니다. 2차 사고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명절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7시 넘어 시작돼 정오 무렵 최대에 이르겠고요. 서울 방면인 귀경 방향은 오전 8시에 정체 시작돼 내일 자정 넘어 새벽 3, 4시쯤에야 모든 정체가 해소되겠습니다. 또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제는 이 길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되니까요.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지난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연속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새해 들어서 일단 멈췄습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택한 건데요. 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으며 노동시장 상황은 이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한국과의 미국 금리 차는 이 상단 기준으로 1.50%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네. 이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강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관련 소식도 알아봅니다. 정확히 어디서 왜 불이 난 것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목격자들의 증언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는 이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승객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이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에 이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면서 이 타닥타닥 소리는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정부도 이제 먼저 간단한 조사에서 여객기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그만큼 일단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네. 이 화재 원인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내 선반에 실려있던 배터리가 부착된 전자기기 또는 보조 배터리 등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달에도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일에도 보조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는데요. 당시 부산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던 에어부산 BX142편 여객기 내부에서 네. 갑자기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이 연기는 승객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에서 비롯됐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기내 소화기로 곧바로 연기를 진압했지만 보조 배터리를 들고 있던 승객 한 명은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연기가 난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고 에어부산은 전 승객을 하차시키고 대체편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이 전자기기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는 160와트 이하여야 이 기내 휴대와 위탁 수화물 처리가 가능한데요.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는 붙일 수 없고 이 160와트 이하만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된 경우에도 선반 속에 넣지 말고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신당역 근처 상가 건물에 불이 났는데 역 안에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전 8시 반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한 3층 상가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이 50m 거리 지상에 설치된 2호선 신당역에 화재 연기가 유입됐는데요. 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문제를 우려해 아침 8시 49분부터 약 30분 동안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9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불난 건물 2층 와인 가게가 남김없이 타버렸고 3층 가게들도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와인 가게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대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 총괄반, 재난구호 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피해 지역이 조기 안정되도록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상황 관리와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추진하는데요. 네. 이 왜 그러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은 이번 연휴 기간에 이 대설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돼지와 소, 염소 축사가 붕괴하는 등 축사 붕괴가 13건, 비닐하우스 붕괴 1건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유재산 피해 신고 접수는 내달 7일까지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 조사는 내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건네받을 당시 상황이라며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구구나 국자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한 1분 31초 분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공보국이 공개한 이 자료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최재형 목사로부터 이 명품 가방을 건네받은 당일 네. 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 중 일부인데요. 이 김 여사는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난 거를 이제 일부 비판하는 세력을 두고 극우라고 칭하면서 강한 네.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보다는 국민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사실 그 공개한 이유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그런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지적과 정면으로 배치된 내용을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겁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서울구치소 앞에 모였습니다. 예, 지금 연휴 내내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설 당일인 어제도 이 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종일 접견을 했습니다. 네. 연휴 직후 재개될 탄핵 심판과 곧 시작될 재판 대책 마련에 시간을 쏟은 건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구치소 앞을 찾았던 이 국민의힘 원내당협위원장들에게도 변호인단과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느라 만날 수 없어 미안하다. 다음에 기회를 봐서 꼭 보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에는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원내당협위원장 일부가 찾아왔는데요. 네. 이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 설 연휴 기간 직후 이 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나섰는데 정작 북한 김정은 위원장 보란듯이 핵시설 시찰을 했습니다. 예,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 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지금 6일 만인데요.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를 공개한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 위원장 반응은 다소 냉담한데요. 현재 상태에서 당장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당분간 핵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네. 백악관에서도 메시지가 나왔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예, 지금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국내 언론 질문에 답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으며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칙적인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이 대북 제재를 풀고 투자를 약속하면서 핵무기를 감축을 요구하는 이른바 스몰딜 방식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인 의견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군요. 예. 네,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트럼프 정책과 맞는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29일 논란과 혼란을 부른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습니다. 네. 다만 백악관은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출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난 27일이죠. 매슈 베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이 각 정부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돼서 그러니까 대미 수출하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러자 어쨌든 그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도 연방 워싱턴 DC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틀 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철회를 한 겁니다. 네.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종교 축제죠. 힌두 축제인 쿰브멜라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현지 시각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이 프라야그라지에서 네. 이 축제에 있었는데 대규모 인파가 몰려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로이터 등에 따르면은 일부 힌두교 신자가 인파 통제용으로 쌓아둔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으려 하면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 당국이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는 가운데
이 매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최소 10명에서 한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현지에서 잇따르고 네. 있습니다. 일단 주최 측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했고요. 인도의 종교회사에서는 근데 지금 이번과 같은 압사 사고가 비교적 자주 일어났는데 그렇죠. 지난해 7월에도 이 우타르프라데시주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나서 1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인도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희도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좀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좀 반복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그 종교 축제인 만큼 이 인도나 이런 그 또 중동과 관련 그쪽이 있는 것들에서는 사실 신성시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 종교 행사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한다면 좀 네. 불명예스럽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정부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빠르게 확인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고 어쨌든 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만큼 좀 시민 의식도 올라가서 이 정부에서도 좀 더 이런 안전 대책을 열심히 세워야 한다 이런 게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우디에서도 종교 행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인도도 또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거 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입니다. 전격 시사 설 연휴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파특보 발효 중인 지역이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경북 일부입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철원이나 파주, 북춘천이 영하 14도, 15도대까지 내려앉았고요. 서울은 현재 기온 영하 7.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4도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낮 기온도 오늘 많이 오르지 않아 서울이 0도, 세종 1도, 대전 2, 강릉 4, 부산, 제주 각각 8, 9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약간 나아지긴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은 이제 전국이 평년보다 기온이 오히려 높아지겠습니다. 지금은 강풍특보 지역 보면 동해안과 산지에 아직도 바람이 강하게 남아 있고요.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동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은 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부분 괜찮은데요. 내일은 서쪽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 전북에 눈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또 인천과 경기 일부, 충청과 남부는 눈이 약간 날리겠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또 충청 북부에 1에서 5cm의 눈이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그다음 모레는 2월의 첫날인데 강추위가 주춤해지긴 하겠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고요. 동쪽은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4도입니다. 전격 시사 설 연휴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 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 기간에 교통량 자체는 많이 분산됐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양방향의 이동량 평소 목요일보다는 증가하겠는데요. 특히 서울 방향 오전 8시쯤 정체가 시작돼 내일 새벽 서너시쯤에야 모든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와 영동선, 서해안선 등 주요 노선 충청 수도권 통과 시기 가장 어렵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후 4시쯤 고창과 당진에서 서평택 쪽 이동 가장 어렵겠고요. 5시쯤에는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에선 대관령에서 진부 사이로 또 평창 일대로 경기 수도권에선 여주 분기점에서 용인 쪽 통과 가장 어렵겠습니다. 한편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는 신탄진에서 목천 사이와 북천안 부근 또 신갈에서 서울 요금소 쪽 통과 오후 6시쯤 정체 최대 혼잡 시간으로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새해 소망으로 내 집 마련의 꿈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격시사 인터뷰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화제가 부동산 얘기일 겁니다. 소장님 네네. 친척분들 만나시면 부동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처음에는 주식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또 부동산 문제 어떻게 되느냐로 문제로 끝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부동산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많습니까? 올해 집값 올라가느냐, 네. 집 사야 되느냐, 네.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그래도 결국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현재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 그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지역별로 이게 온도 차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네. 통계만 보자면 그냥 평범한 수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인데 네. 지역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더라도 4주 연속 0% 보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다. 우리 동네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우리 동네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평하기도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은 나라였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예전 같으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네. 내리면 같이 내리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요즘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통계가 0% 보합이라고 해도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보합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큰 틀에서 상저하고인지 어떻습니까? 저는 상저하고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저하고라고 한다면 이제 상반기는 더 약세를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 하반기는 이제 상승 또는 반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 12월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상반기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는 좀 돼야 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2016년이었죠. 2016년 12월에 또 계엄이 아니라 탄핵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8년 전에. 4개월 정도. 네. 네네. 4개월 정도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가 네. 장미 대선하고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집값이 이제 4개월 주춤하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그랬군요. 예, 이번에도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느냐. 거래량이 좀 떨어지다가 이제 심리는 좀 위축이 되지만 집값 큰 하락으로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럼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이 12월 좀 떨어지고 1월 또 거래량이 한 3천 건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다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 4개월 정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2022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그때는 많이 올랐고 작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번 내렸고요. 미국은 3번 내렸는데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올해 집값이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 상반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고 올해 기준금리가 3번 정도 내려서 대출금리가 0.5에서 1%포인트 정도 인하를 한다면 하반기 충분히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게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고요. 네. 이 공식이 좀 안 맞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전이가 된다든지 금리 인하가 생각처럼 쉽지 않거나 오히려 인상이 된다면 상저하고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상저하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저하저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거래는 좀 활발한가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죠. 이런 분위기에 거래가 잘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고요. 네. 원래 또 겨울철에 거래가 또 잘 안 되고
이제 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합니다만 대목 전에는 또 집 알아보지 않죠. 우리가 설 지나고 명절 지나고 집 알아보지 설 앞두고 누가 집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적 비수기군요. 있고 거기에 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또 커졌고 네. 또 작년 기억나시잖아요. 7월, 8월 작년 여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여름 밤의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한여름 밤의 꿈처럼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렸다가 또 찬바람이 불면서 좀 식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3천 건대 초반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두고 이제 7월 여름 한참 뜨거웠을 때는 9천 건 넘었습니다. 9,200건이 거래가 되다가 3천 건으로 거래가 되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 계엄과 탄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3천 건 정도 거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잘 버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의견을 또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이죠. 2024년 1월에는 거래량이 2천 건대 수준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3천 건대 정도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12,000건 거래가 되다가 3,000건대로 떨어졌었는데 탄핵 시절. 네. 지금 또 이런 분위기에 3,000건대 정도 거래가 나온다면 저는 완전히 얼어붙은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으나 지금 관망세, 집을 사려는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숨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죽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모두 다 발을 빼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총평도 해주셨지만 수도권과 좀 지방을 나눠서 부동산 시세 흐름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게 되면 이제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네. 서울은 통계만 보더라도 이제 주간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0% 4주 연속 보합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물론 작년 여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은 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하락은 아닌 분위기 그리고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강 벨트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네. 최근에 한강뷰가 나오는 고급 아파트가 뭐 106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될 정도로 서울은 온도 차이가 큰데 지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입주 물량도 여전히 좀 많은 상황, 미분양도 많고 통계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0.05% 정도 꾸준히 하락 흐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저하고를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반기에 과연 고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예. 지방만 바라본다면 상저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저, 하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을 본다면 앞서서 말한 전제 조건에 따라서 상저하고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고는 아주 높은 폭등이 아니라 그냥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금리 상관관계가 높은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네. 이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네. 한국은행도 3%. 어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오늘이죠. 오늘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도 이제 동결. 네. 됐습니다. 작년에 3번 연속 올리다가 동결이 됐는데 역시 시장의 반응은 예상을 했다라는 반응입니다. 미국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는 이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트럼프, 우리도 물론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트럼프 불확실성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이제 관세 정책. 네. 중국은 최대 60%, 우방국도 2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제 정책을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요. 감세 정책, 국내 미국 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그리고 이민자들 막는 정책을 펴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미국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고요.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하고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동결을 뭐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연하다. 굉장히 당연하다는 반응이고요. 한국은행의 동결도 국내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대외적인 여건, 환율이라든지 미국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흐름이 이번 금통위 때는 동결이 됐습니다만 다음 금통위 때 2월 금통위 때 0.25라도 내려준다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이제 끝날 문제인데 네. 다음 금통위 때도 동결이 된다면 이게 생각보다 올해 금리 인하 쉽지 않겠구나. 제가 앞서서 전제 조건이 상자하고의 전제 조건이 금리가 좀 3번 정도는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월 금통위 때도 동결이 된다면 아마 상당한 위기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금통위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동결이 된다면 올해 기준금리 쉽지 않겠다. 그럼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경기를 살려야 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도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이제 모든 정책의 전제 조건이 물가 안정, 또 네. 부동산 시장 안정, 또 환율 안정, 네. 대출 가계부채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제 조건을 하고 국내 경기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서 서울 집값이 다시 자극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절대 생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작년에도 이제 내렸고 2번 내렸고 올해도 아마 2월에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서울 집값이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네. 4주 연속 0% 보합이고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당분간 보합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을 피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불안해진다면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기준금리 2번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절해서 충분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출금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다시 또 가상금리, 우대금리를 조절해서 대출금리는 또 다시 올리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준금리 내리면 또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야. 우리 무주택자들, 또 세입자들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은행장들 불러서 대출금리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집값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관망세이고 좀 얼어붙어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주택시장 그 매수 심리 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지표도 있죠. 네네, 매수 심리 알아보는 지표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 국토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들은 106 정도, 그러니까 100을 넘어갈수록 집을 사가는 심리가 좀 강해지는 거고요. 100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심리가 얼어붙는다는 건데, 11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강세입니다. 집값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15가 넘어가는 지역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106에서 10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약한 지역들은 98 정도 나오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역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보합 정도. 우리 심리를 보자면 이거 사야 될까? 기다려 볼까? 네.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아예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사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라는 생각, 이게 이제 보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합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잘 모르겠다입니다. 우리 시장 수요자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출 금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내 정책이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심리를 보더라도 그 보합 흐름 106에서 98 정도 사이기 때문에 역시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전월세 시장도 궁금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전월세 시장도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매매보다 전세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좀 네.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이제 비슷하게 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세와 매매는 좀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매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는 나의 전 재산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금리도 결정해야 되죠. 또 부동산 정책도 좀 고민을 해야 되죠. 네. 집값이 내가 사고 나면 오를까 내릴까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집값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량이 많고 내가 입주할 집이 많다면 전세 가격은 안정을 찾는 거고요. 들어갈 집이 부족하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서울이 당초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 작년은 상승이었는데 0.05%, 0.1% 상승을 계속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는 전세도 0% 부합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국내 정치 불확실성 이런 이유는 아니고요. 네. 전세의 부합은 입주 물량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이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만 6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이 2만 8천 호 정도 됐거든요. 입주 물량이 올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세 시장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 애청자들 다 아실 겁니다.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12,000세대 물량이 지금 또 입주 중에 있고요. 서울의 뭐 강남 쪽에 레미안 원펜타스라든지 강북으로 가면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좋은 물량들이 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올해가 아마 최근 입주 물량 중에 서울은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3년 정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좀 불안한 안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지금 전세가 좀 안정을 찾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정된 전세에 너무 좀 안주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내 집 마련 설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도 언급해 주셨는데 새해의 주택 공급량은 어떤가요? 새 주택 공급량도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분양 물량을 좀 봐야 되고요.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네. 입주 물량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입주 물량이 좀 많다. 서울 같은 경우 3만 6천 호 정도 나오는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물량이 중요한 이유는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입주 물량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분양 물량 또 올해 좀 많이 줄어듭니다. 30에서 40% 정도 작년보다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전국 분양 물량은 한 15만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이 20만 호가 넘었는데 이게 15만 호로 줄어들었고요. 물량이 많이 나왔던 2021년 같은 경우는 33만 호 정도 분양 물량들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분양 물량이 15만 호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3년 후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줄어드는 입주 물량의 영향이 한 3년 정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매매 시장에서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자들도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공급 물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준비를 해서 시행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향을 보면 코인, 미국 주식 여기에 좀 투자 성과를 낸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할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좀 미미한 수준 아닐까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미비할 것 같고요. 네. 코인으로 이제 돈 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역시 이것도 저는 양극화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강남 쪽에 한강뷰가 나오는 고급 아파트들 수십억 하죠. 30억, 40억, 많게는 60억까지도 하는데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마 젊은 코인이나
주식으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이라는 정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양극화죠. 일부 고급 주택들, 한강, 강남 쪽에 있는 고급 주택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고급 주택들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저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서울 집값, 강남 집값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풍선 효과를 타면서 낙수 아하. 효과라고 하죠. 다른 지역에도 또 파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영향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이게 끝도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네. 영향은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지역들이 다 올라간다. 이런 공식을 또 무조건 대입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또 내가 사는 지역들,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출 부분 관련해서 집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더 좋아집니까? 힘들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서민,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어떤 보호계층, 우리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산이라든지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신생아라든지 뭐 또 신혼부부들, 이런 서민 주거 계층들에 대해서는 대출 무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처럼 기성세대들 있죠. 네. 이미 나이도 좀 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신생아도 가지지 않는 이런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출 문턱이 좀 팍팍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DSR은 소득 대비 내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2022년에 이제 갑작스런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미리 좀 더 적용을 해서 이 변동폭에 대해서 미리 반응을 하자. 한도를 미리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네. 작년 9월에 2단계가 시행이 됐고요. 올 7월에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가상금리가 최대 1.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보게 되면 한도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에 6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5억 원 정도로 한 20% 정도, 20%포인트 정도 이게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분들,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대출 받기 쉽지 않겠구나.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 올해 집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많은 질문하시는데요. 네. 올해 집값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게 많이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집값 떨어지면은 이제 내 집 마련 하겠다. 집값 올라갈 것 같으면 내 집 마련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말이 쉽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는 집을 사야 되는데 무서워서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또 못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내 집이 필요하냐. 네. 두 번째, 자금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절대 연끌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시장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자금에 맞춰서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 하반기만 보더라도 제가 상자하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실제로 상자하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자하자가 될지 상자하고가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집을 한번 내 집 마련하게 되면 평균 7년 정도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해보면 집값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우상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작은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라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건설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담금 규모가 좀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속도를 좀 못 내고 있어요.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 시장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 이제 공급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네. 관심은 높습니다. 신축 아파트 좋죠. 요즘 뭐 젊은 신혼부부들도 면적 평수는 줄이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수도권에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관심은 많은데요. 가장 변수가 이제 건축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건축비가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면서 분양가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뭐 4,700, 4,800만 원 정도. 우리 국평이라고 하죠.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이 뭐 한 14억, 16억씩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데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분양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하시는 조합원들, 집주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추가 분담금이라고 내가 이제 건축비 일정 부분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불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같이 고급 지역들은 건축비가 네, 올라가도 정리해 주시고요. 네,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좀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1호 기관사 조상호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개통한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제1의 지하철이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지하철은 전 역에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되기 전에는 불행하게도 가끔씩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당국과 지하철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서 세계 지하철 중에서 전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것은 서울 지하철뿐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0년 만에 세계 제1위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도 협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구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때 지하철이 날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 추위의 절정은 오늘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약간 추위가 나아지긴 하겠고요. 주말 휴일이 돼야 전국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파특보 상황입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 경북 일부에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15도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영하 7.4도, 체감온도도 지금은 비슷한데요. 바람이 잠시 약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0도에 그치겠고 세종 1도, 대전 2, 강릉 4, 대구 광주 6, 7도, 부산 제주 각각 8, 9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8도 분포로 역시 낮에도 춥겠습니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골목길과 그늘지고 경사진 도로에서도 미끄럼 사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 눈이 약간 지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일부, 충청과 남부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에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된 1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2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모레 강추위는 주춤할 텐데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동쪽은 그 다음 날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7.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적 시사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예고를 잘못 드렸네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설 민심 아마 지역구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 많으셨습니까? 예, 단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가 대전시 유성구인데요. 네. 유성구에는 유성 5일장이 있습니다. 아, 네. 예, 5일장에 가서 제가 상인들과 또 시민들과 좀 이러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도 힘들다 하시고 네. 그 물건을 사시는 시민들도 힘들다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게 바닥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렵다, 불안하다. 힘들다. 예, 네. 이게 가장 큰 민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 수치라는 것은 뭐 민주당이 조금 높네, 국민의힘이 조금 높네, 네. 뭐 이런 사실은 수치는 국민들의 바닥 정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나 관심을 두는 수치이지 국민들은 그런 수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수치상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행위나 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 이 행태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이 그러면 인정하고 용인하느냐? 물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다만 국민의힘 적극적 지지층들의 응집력이 좀 강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제가 진단하고 있는 민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도 있었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국이 많이 불안하고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무너져 있는 경제를 기반을 다시 이제 잘 닦아내는 네. 그런 일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에 대한 채찍질도 당연히 강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여론조사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탄핵 네. 찬성 여론이 우세해요. 그런데도 정당 지지율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 후보들 간의 가상 대결, 가상 양자 대결에선 접전을 보이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 근데 조사는 뭐 조사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어떤 조사는 접전이고 어떤 조사는 뭐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 조사도 있고 네. 그런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조사의 이 안정성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이 여론 흐름의 여론조사의 수치상의 안정성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 여론의 유동성이 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가장
안 좋은 그런 여론조사 수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또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들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그거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어쨌든 생태계가 고도화됐다라는 것은 거기에 다양한 종이 있을 때 생태계가 고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단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 다양성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다양성을 자칫하면 심각한 분열과 균열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좀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나 뭐 김부겸 총리 같은 주요 당의 정치 자원들이 저는 적어도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이 너무 싸움을 부추기는 건가요? 뭐 원래 싸움 굉장히 재밌는 거니까요.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명문연대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근데 명문연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조금 그 지난 대선과 그 이후의 지방선거 그때 사실은 좀 명문연대라는 개념은 그때 나왔던 표현들이고요. 네. 지금은 뭐 명문연대라는 표현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민주당의 하나의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독립된 정치 실체라고 본다면 뭐 연대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저는 오늘 저도 같이 이따 내려가게 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상임고문단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상임고문들의 의견을 좀 들었던 바도 있고 네. 오늘은 또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중에 이제 문 대통령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문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은 연초해야 될 당연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특별히 그 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뭐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메시지를 저희들이 특별히 기획한 건 없고요. 네. 덕담이 좀 오고 갈 것 같고 물론 뭐 현재 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같은 것들도 서로 의견 교환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조금 관심이 가는 분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네네네. 분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실제로 북미 대화도 주선했고 했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험이 국가와 저희 민주당에게 많은 큰 자산으로서 크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잘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비명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지만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운신의 폭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은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 발단 자체가 지난 대선 때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무리한 기소였고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검찰이 사실은 이 재판을 빨리 끝낼 의지가 있었으면
증인 같은 것도 압축적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증인도 뭐 40명이 넘게 증인을 신청하고 네. 반면에 저희들은 4명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증인을 신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도 특정하지 못해서 나중에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당연히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과 좀 다른 결론이 나오긴 했죠. 2심에서는 저희들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예. 기조가 달라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들은 늘상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래로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정책의 유연성을 저희들은 항상 채택해 왔습니다. 네. 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죠. 그 원칙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노선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큰 틀 내에서의 정책적 유연성, 현실에 맞게 실용적 정책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은 저희들은 늘상 해왔던 것이고 그런 민주당의 오히려 정체성, DNA를 잘 찾아나가는 또 오히려 과정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이 이제 탄핵, 특검,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강공일변도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나요? 근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활용해서 대응을 했던 것을 뭐 강공이라고 표현한다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쨌든 강공이고 뭐 약공이고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워낙에 불안하고 위기의식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로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뭐 강공 약국이 없고요.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강공을 할 겁니다. 네. 여당에선 정치적 분장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뭐 법안이나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2월 임시국회부터는 좀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변화는 이미 저희들은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말로는 뭐 민생을 얘기하고 집권 여당의 소위 책임감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한 그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 생각, 네. 초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만 하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고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의 분장술, 분식 이것을 네네. 비난하지 말고 네.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민생과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면서 유연하고 좀 능동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고 저희 당하고도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연휴가 좀 끝나면 국민연금 추경 문제 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야 협의. 일단 국민연금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월 중에 좀 모수개혁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라는 것이고 지난 21대 국회 때 어느 정도 거의 합의에 다 이르렀던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그걸 수용하면서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마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 속에서 그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출발하면 합의를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경은 제가 어제도 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설 때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네. 20개 가까운 지자체들이 뭐 각종 그 지역 화폐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민생 지원을 했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들이 실제로 골목 경제와 지역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나오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다른 각도에서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실용주의 행보 강화가 이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뒤집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양대 노총에서도 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자칫 민주당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뭐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칠 우려는 없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우려해 주시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원칙 속에서 다양한 정책 설계들이 오는데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에 대한 상황 진단이 좀 정확히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방한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완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당연히 현실에 맞게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네. 어떤 거는 우선순위로 좀 당겨오고 어떤 거는 조금 늦추고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이력을 거론하면서 탄핵 심판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당면에서는 2월 3일 날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헌법소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자기의 이념 지향에 따라서 그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는 지금 대체적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 될 경우에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나 사법 체계 전체를 다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도 부정하면서 극단적으로 법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법원의 판단 또 개별 판사들의 판단 하나하나를 다 부정하고 있고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까지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체를 다 불신하고 있고 이분들은 대한민국 현재 시스템을 다시 부정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의 무정부주의자들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에 온통 총기를 난사하는 총기 난사범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이 좀 이성을 찾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공격들이 헌재를 무력화시키거나 또 헌재 결정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지는데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념과 정치 지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이념과 정치 지형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합의한 헌법 틀 내에서 이 헌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고 이 헌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분들이지 본인들의 이념과 무슨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는 분은 아니다. 그걸 뛰어넘으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각각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를 넘는 국민의힘의 헌법 질서에 대한 공격, 총기 난사를 좀 멈추기 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다음 달 3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이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게 보낸 공문이 존재하고 네. 그 공문 이전에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가 있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게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라고 해서 민주당이 2인을 추천했고 국민의힘 1인을 추천한 겁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인사청문 특위를 만드는 것까지는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련된 증빙들을 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 대신에 여야가 합의하는 후보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 당시 우원식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3자가 합의한 겁니다. 민주당 2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 2인을 추천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2명을 추천했고 그쪽도 1명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자기들 생각이 바뀌었다. 이 합의를 깬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국회의 결정의 안정성은 누가 담보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어떻게 그런 주장들을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라든지 네. 무슨 박형수 원내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주로 법률가 출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추천한 행위들이 자기들이 불만 있고 자기들이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해서 돌리자고 하면 그게 돌려지는 겁니까? 그럼 법적 안정성, 절차적 안정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공동체라는 게 그 합의가 너무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어떻게 여당이었고 지금도 여당임을 대통령이 직무돼 있지만 지금도 여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국가와 절차, 법적 질서에 또 합의의 안정성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까? 그럼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좀 이성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날인 어제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새해 편지도 전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개인적인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개별의 어쨌든 판단들이 있겠죠. 그 네.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어쨌든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예를 들면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가 있으면 면회도 가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개인적인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집단과 조직이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치적 행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 친위 쿠데타죠.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이 행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 행위 자체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사실에도 맞지 않고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런 행위는 나중에 분명히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지층의 압박인가요? 지지층의 압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결속이겠죠. 예, 결속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지지층의 결속은 그러니까 지지층이라는 게 적극적 지지층이 있고 또 소극적 지지층이 있고 또 중도층이 있을 텐데 네. 이 아주 적극적 지지층 중에서도 그 정말로 알맹이에 해당하는 분들만 약간 극우적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만 결집하고 그분들의 여론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정당으로서 대중정당으로서의 지향을 포기하고 극우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보여져서 매우 안타깝고 결국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은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때는 또 하겠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탄핵 인용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압도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극우적 시각을 갖고 계신 그런 그 지지층 그리고 그에 편승해 있는 정치인들, 예를 들면 뭐 전광훈 목사 같은 분한테 가서 그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 가서 막 머리도 조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과 뭔가 보다 합리적 보수층 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서로 충돌이 되겠죠. 네, 당장 현안이 좀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어찌 될지도 궁금한데 예.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2일입니다. 아마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제가 뭐 예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최상목 대행이 최근에도 국무위원들이 당시 12월 3일 날 국무회의를 뭐 사실 실체도 없었던 국무회의이긴 합니다만 네. 뭐 회의록도 없으니까요. 네. 그때 쪽지를 뭐 8이라고 쓰여지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이라는 쪽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1부터 최소한 7까지는 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돼서 기소가 되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내란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 실체를 방해하겠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거부하는 뭐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건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당연히 거부권에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다시 제2 표결을 진행할 겁니다. 조 의원님, 일각에선 이미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고 핵심 관계자들도 10여 명 모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 특검법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방해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해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적절치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 방해를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진행됐지만 전체 전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보류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언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 뭐 또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네. 조금 좀 더 좀 점검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다만 그 명태균 씨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창원지청에서 네네. 지금 쏟아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각별하게 서로 소통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검찰이 그 소위 명태균 씨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뭐 파기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뭐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점점 쌓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두 가지 숙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있을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서울 고검인가요? 네네. 고검에 지금 그 사건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개할 건가 말 건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검찰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창원지청에서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를 현재 하고 있고 기소가 돼 있으니까 네. 추가적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특검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어느새 설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명절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은 복잡한 고민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상담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전화로 만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설명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처럼 지냈습니다.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체하지 않고 주먹 불 끈 쥐고 열심히 설거지하며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네, 가족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가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할 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벌써 연휴가 중반을 이제 넘어섰는데요. 네네. 그간에 이미 상처받은 분들 많이 계셨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인 원칙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혼상제는 묻지 말고 생로병사만 묻자. 아하. 곧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은 어땠니, 취업은 어땠니, 연애는, 결혼은, 아이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관혼상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접고 사실 이 오랫동안 살아가지만 띄엄띄엄 만나는 우리 친인척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다면 예쁜 것, 좋은 것, 또 상대방을 좀 꽃처럼 봐주신다면 어쩌면 이번 설은 그래도 괜찮은 설, 또 특별히 2025년은 또 기억에 남는 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혹은 자녀 입장에서 사소한 행동이지만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등이라고 한다면 사실 상대방의 아픔의 단추를 누르는 것이 가장 아픈 행동이고 아픈 말일 겁니다. 네. 이를테면 어떤 위기나 혹은 어려움이나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 대학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그 관혼상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삼가야 될 거고 또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갔다면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상처나 아픔도 많지만 권리를 알면서 성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책임이나 의무를 성장했던 부모 세대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왜 이걸 더 하지 않았냐고 타박을 하거나 남은 생에 혹은 이전에 내가 성장했던 모든 것들은 당신 때문에 아픔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부모로서는 최악의 아픔이가 또 동시에 고통이 될 거고요. 자녀들에게는 너는 다른 집 이렇게 하는데 넌 이만큼 못했는지 네. 다른 사람들을 다 한다는 이거는 넌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네. 이 역시 사실 답변하기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아픈 지점을 봐주고 대신에 알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 그게 아무래도 혈육이고 가족이고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족이라도 그 싸우게 되는 얘기거리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또는 같은 세대라도 정치 이야기로 감정을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좀 팁을 주신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정치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냐, 정치 얘기 없이 지나갈 수는 없냐 이런 네. 얘기하실 텐데 네. 정치 얘기는 아마 조금씩은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가족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 네. 바로 일어서서 각자 집으로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민감한 시기이고 네. 또 이건 우리가 단기에 모여서 해결할 수 있거나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아예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끼리는 대화에 오르지 않는 걸로 작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화가 시작된다 싶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합의를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나은 방법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 스트레스 하면 며느리가 떠오릅니다. 명절에서의 며느리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며느리들이 사실 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네. 아시는 것처럼 다들 핵가족으로 살다가 대가족이 모여서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긴 시간들을 지낼 때 대부분은 우리는 먹으면서 지내거든요. 네.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시행하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그 절차가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을 피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배달 음식도 있고요. 또 사실 음. 여러 가족이 모일 때 조금씩 음식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땐 설에 모여서도 다들 간헐적 단식을 한 번씩 해보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칼로리 대풍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365일 잔칫날처럼 지내잖아요. 이럴 때 사실 음식을 줄이거나 또 다른 대안을 배달과 같은 대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이 긴 시간 동안 했던 엄청난 노동에 대해서 애썼다. 고생했다. 이번 설이 너 없으면 어떻게 지나갔었겠는가 네. 라고 하는 이 보람과 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온 가족이 큰 박수로 또 위로와 또 격려로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혹은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이 봉투에다가 신사임당 2분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신다면 다른 때보다 고통이 있었지만 또 네.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고 이게 가족이구나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보니까 1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의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전 요즘 청년들 참 똑똑하고 야무지고 아름다운데 고민도 참 많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 게 20세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때가 되었고요. 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취업도 너무 어렵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기 불안이라는 게 있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민들을 끌어다가 현재 마치 속병을 앓듯이 그렇게 세대가 전체적으로 시대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2030 세대들 참 예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특별히 우리가 나아갈 길은 20세기와 누구나도 다르게 어느 때보다도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기대할 만도 하지 않겠는가. 대신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힘들다면 잊지 마시고 상담 한 번씩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거나 혹은 여러 대안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어두워서 여러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분석과 상담을 통해서 또 하나의 햇살이 들어오는 구멍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립니다. 네, 기혼자들은 용돈이나 선물과 같은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댁과 처가의 용돈 액수는 똑같이 하는 편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우리가 돈이 넉넉하면 양쪽 충분히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처가나 시가나 요새는 다 1대1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공정의 이야기도 있지만 누구 하나 덜 수고한 사람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리하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살림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용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양쪽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나 사랑의 메모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드린다면 어쩌면 부모님께서 그 받은 용돈보다 그 글귀에 섞인 그 사랑과 그 기쁨에 뛰시고 또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부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처가, 부인 입장에서 시댁 식구는 원래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인간이 다 불편합니다. 그게 처가라고 더 불편하고 뭐 시가라고 더 불편하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불편해지고 때로는 좋아지는데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의무감이 때로는 거리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들이 불편한 이유는 밉고 싫어서라기보다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들도 나에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일련의 관계 강박이 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분명한 건 이런 것들도 다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기본은 매너를 갖추는 거고요. 또 우리가 때로는 뭐 어른이고 또 성인이다 하더라도 존경을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존중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걸 통해서 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속상할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상대에게 잘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다소 불편한 가족이라도 함께 지낼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하는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대행 업체들도 많습니다. 차례상을 대신 준비해주는 업체들을 분석해 보니까 젊은 남편들이 문의가 많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마 궁여주책이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명절과 명절 끝난 이후에 여러 발생할 만한 이 가능한 여러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하고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즘처럼 핵가족으로 성장하고 또 제사 없이 성장했던 그 세대들이 갑자기 차례상을 지내거나 제사상 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럴 때 생겨나는 이 낯섦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시가 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생겨날 수 있는 네. 각종 갈등들을 예방할 수 있는 남편들의 좋은 안이자 동시에 시대가 보여주는 여러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절 풍속도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에선 최대 인파가 해외로 나간다고 하고 아예 관광지에서 만나서 가족이 함께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데 고향에서 가족이 모인다. 이런 전통적인 인식도 좀 달라지고 있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과거 우리가 뭐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의 기본은 농경사회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시절의 기억들과 문화적인 여러 그림자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온 가족이 모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는 게 명절인데요.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차례상 차린 게 언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번 생에 나대에서 제사는 끝내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모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랑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트렌드로 해외에서 뭐 동영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예 해외에서 함께 가족들이 누리는 것 이것이 조상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온 가족이 해외로 혹은 국내에서도 한 지역에 모여서 리조트 같은 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조상들이 원하는 바도 산자들의 기쁨이자 후손들의 행복과 평안과 번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트렌드가 달라졌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과 대를 이어가면서 기쁨을 영위하는 방법은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가족들 앞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잘 참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까 왜 그랬어? 하면서 쌓인 게 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불만을 얘기하자니 싸울 것 같고 속으로 사귀자니 억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참 그 부분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네. 대부분의 전쟁은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라기보다 돌아오는 길에 발생합니다. 네. 특별히 긴
그 돌아가는 길을 다시 또 가야 하고 그게 굉장히 좁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고 또 좁은 환경에서는 사실 어떤 토론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김 뺀다 생각하시고 차라리 차 타고 돌아갈 동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창문을 가끔 여시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자고 한 사람이 운전할 동안에 이 졸음만 방지하는 차원의 이야기만 하고요. 이 대소사에 있었던 평가는 반드시 집에 가서 한 잠 푹 자고 일어나서 하는 걸로 권해드리고 그렇게만 해도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동시에 민감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고생했습니다. 모두가 있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탓하기보다도 애쓴 지점을 먼저 꼭 짚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 올해 또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도 또 올해 말에도 추석도 또 같이 지내면서 다른 가족들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 올라오는 길에 침묵하시고 오히려 돌아왔을 때 집에 가셔서도 밥달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햄버거 드시고요. 대신에 푹 충분히 쉬신 다음에 애썼다 고생했다 하고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감사함만 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부부가 한바탕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꼭 상담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 한바탕이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추석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사이에 이혼 숙려 기간 지내고 그렇게 이혼에 도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잊지 마실 게 우리 가족이 반복되는 그 문제는 이미 둘 간의 풀기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터져버린 풍선은 어떡하냐 하실 텐데 이 마음의 풍선은 다시금 바람이 불어넣어져서 또다시 풍성한 풍선이 될 수 있는데 거긴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 가족이 명절 이후에 정말 다 쪼개지게 생겼다 싶을 때에는 내 방법을 해결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24시간 여러 전화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상담자의 조언도 받으시고 할 수 있다면 가족 간에 상담 좀 받으셔서 내년 명절 혹은 올해 추석에는 훨씬 더 좋은 풀이법, 좋은 정답과 해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2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귀성정체는 많이 분산됐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정체가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부산은 물론 목포와 광주 등 충청 이남에서 귀경길에 오르신다면 원활할 때에 비해 3시간 이상은 더 소요되겠고요.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으로 안 밀릴 때보다 2시간은 더 잡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물론 버스 전용 차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먼저 통행료 면제 혜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자정까지 누리실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제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 오전 7시부터 이 길인 내일 31일 새벽 1시까지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 자동차 역시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의 고속도로 원활한 흐름입니다. 다만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 적성 터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곡이죠. 아파트가 빌보드 핫100 3위에 오르며 신기록을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이 이제 설날 연휴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핫100이라는 건 싱글 차트로서 이제 노래 한 곡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이 전주 5위보다 2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K-팝 여성 가수 가운데 최고 성적을 계속 깨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가 같이 불렀던 아이스크림이 13위였는데 계속 순위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다시 역주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보드에서는 8위로 진입을 했었고요. 영국 음악 차트에서는 최근에 또 4주 연속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는 10월 발매 후에 영국 싱글 차트 4위에 올랐고 새해 들어서 다시 또 역주행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말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캐롤송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연초 그러니까 1월 1일 넘어가게 되면서 캐롤송들이 대거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10월 달에 이제 4위까지 올라갔다가 네. 연말에는 22위 심지어는 34위까지 이 빌보드 차트에서는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1월 11일차 차트에서는 무려 29계단이나 상승한 5위를 기록했었고 네. 영국에서도 26계단, 26계단이나 상승한 결과를 보여줬고 영국에서 이제 4주 연속 2위 그리고 미국의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는 오히려 2단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순위가 조금 벗어나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K-팝 같은 경우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로제의 아파트는 계속 지금 상승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가 새해 벽도부터 이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도 좀 흥미롭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인데 이게 문화예술계와 마케팅 업계에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가 MAGA인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제 정치 캐치프레이즈죠. 네. 근데 최근에 그 디즈니가 인수한 픽사에서는 신작 만화 영화인 승리 또는 패배에서 트랜스젠더 캐릭터 에피소드를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항의를 한 것을 받아들인 거고요. 네. 또 미국의 프로풋볼 NFL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한 터치다운 후에는 두 주먹을 쥐고 앞뒤로 흔드는 이른바 트럼프 댄스를 추면서 승리를 네. 기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터뷰 중에 마가 모자를 들어보이면서 트럼프 지지를 공개적으로 내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정치적 메시지 노출 금지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이제 부과받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유명 팝스타들은 2017년 트럼프 일기 당시 취임식 공연 기피했었는데 이번엔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라든지 래퍼 스눕독 등이 공연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고 또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호적인 신세대 코미디언과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태도도 지금 굉장히 또 비난과 그래요?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보통 다이어트 콜라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정판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직접 최고 경영자가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 일종의 필터링 기능인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네. 그동안에 좀 트럼프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이 마가 운동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과 문화예술계에 받아들여지고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다양성이나 인종 문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교조적인 문화가 미국인들을 좀 필요하게 그동안 만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보적인 메시지와 조금만 다른 입장을 내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모욕하는 이른바 캔슬 컬처의 부작용 혹은 반작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념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혹은 그것에 대해서 더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분석이 되겠고요. 대법원 판결도 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각 대학들의 입학 시에 인종 고려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퍼머티브 액트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죠. 근데 미국 대법원이
이 소수인종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권한 정책을 문제가 있다,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 IT 기업을 중심으로 빅테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업들이 좀 친 트럼프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문학의 저항의식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할 작품들 후보에 올랐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비판한 작품이죠. 어프렌티스의 이제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나란히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서베스찬 스탠이 나무주연상, 제레미 스트롱이 이제 나무조연상에 올랐는데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여기에 이제 연기를 한 배우들이 인간 쓰레기다 이런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완전한 가짜다. 이 영화의 제목조차 허락 없이 그들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심지어는 대선 전에 나와서 뭔가 선거를 방해하려고 고의적으로 악담으로 가득 채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운동인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 운동을 헐뜯어 상처내려는 의도다라는 식으로까지 극언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지난 대선에도 드러났습니다만 대부분의 할리우드 스타나 영화계 인사들은 반 트럼프 진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프렌티스를 이렇게 후보로 내세운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사표현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를 선정하고 심지어는 작품까지도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연 3월 달에 열리는 아카데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제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 에밀리아 페르즈 같은 경우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멕시코 마약상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가 성전환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환 그러니까 트랜스전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입장들을 노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카데미가 이 반 트럼프 그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13개 후보에 올랐어요. 아이고, 그리고 스페인어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민정책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립각을 아카데미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중국판 챗 GPT 딥시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료 앱 순위 1위고요. 국내에서도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과다 수입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포털사의 관계자도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수집된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죠. 이게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정보 보호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과 우리 사이에도 데이터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거꾸로 아무리 딥시크가 지금 뭐 저렴한 가격에 이제 뭐 뛰어넘는 기능을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31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경길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